안녕하세요. 나의 과제가 특별하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경기도 AI 도민 강사 김가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요. 저는 2019년도부터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습법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제가 직접 받아보고 심사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좀 재미있는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AI, 특히나 챗GPT를 학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의 결과물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양상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부터 여러분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PT를 쓰면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평범하지? 아니면 왜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받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 게 GPT를 현명하게 쓰는 걸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요, 과제나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학생이 들으시면 좋고요. 내가 GPT를 사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능숙한데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된다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GPT 사용의 관점을 전환해 보실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과제를 하실 때 다 GPT를 활용하시니까 내가 GPT를 써보니까 답변도 너무 빠르고 나보다 글도 너무 잘 써주는 것 같고 구조화도 잘해주고 그동안 이걸 왜 안 썼지 싶으셨던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는 이번 과제는 진짜 잘했다 라는 자신감으로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 생각에서는 글쎄 라고 뭔가 탐탁치 않아 하시거나 내가 성적을 받아봤더니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GPT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들은요, 방대한 양의 텍스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순간 GPT는 이미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에 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래 배가 아파서 라는 단어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뒤에 어떤 문장을 이어보실 건가요? 아마 전부가 병원을 다녀왔다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다음 문장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GPT의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자주 쓰인 표현이나 자주 등장하는 관점, 일반적인 정보 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출력해서 보여주다 보니 평균 이상의 답변을 여러분은 제공받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찾은 정보보다는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전문적인 지식을 찾은 것 같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결과물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평범한 거예요. 평균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로 다시 바꿔보자면 GPT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니면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주장이 없네? 정보는 많은데 알맹이가 없어. 결론이 너무 뻔하고 모범적이어서 인상이 별로 안 났는데? 이런 말들을 한 번쯤 과제의 피드백에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GPT 생성형 AI 이런 걸 쓰시면서 구조화나 완성도는 상향 평준화가 됐지만 창의성과 논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단점이 훨씬 더 부각돼서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과제에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때때로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쓰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과제에 AI를 쓰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요. 우선 정보 탐색 속도가 빠르죠. 요약해주고 개념 정리해주고 핵심 키워드도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언어 능력이 없어도 외국 자료까지 필요한 내용을 알맞게 맞춰서 빠르게 찾아줍니다. 해석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나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구조화적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나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도 쉽고 빠르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표나 목록,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구조도 내가 요청한 대로 아주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과제의 GPT를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GPT를 사용하면 주제에 대한 관점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GPT는 마치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이건 왜 그래? 왜 그래? 그건 왜? 왜?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 끊임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시각뿐만 아니라 찬반 의견, 비판적 시간,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는 대로 훨씬 더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막힐 때 리프레이밍에 도움을 주죠. 내가 나의 시선에서만 자재를 바라보지만 GPT에게 나의 초안이나 글을 보여주면 GPT가 논리적인 오류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GPT랑 깊이 있게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후속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준비할 수 있죠. 예상 질문을 GPT가 제시해주기도 하고 내가 그것과 관련된 후속 내용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GPT는 사실 효율성과 함구성을 모두 갖춘 좋은 툴이지만 왼쪽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만 치중을 해서 GPT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물론 여러분 AI를 쓴다는 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탐구적이고 깊이 있는 확장을 버리고는 AI를 쓰는 의미가 없다고도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효율은 속도를 만들지만 탐구는 깊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GPT를 사용하는 특성에 따라서 효율형 사용자와 탐구형 사용자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GPT에게 시켰습니다. 네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나의 특성을 기반으로 내가 다른 사용자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질문해봐봐 라고 시켰더니 이 학생에 대해서 GPT는 탐구형 성향의 질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학생이 계속해서 질문을 확장해 나가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GPT를 쓰기 때문에 깊이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사용자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저희 남편도 GPT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마치 내 손 안에 백과사전처럼만 GPT를 사용을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끝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남편 GPT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탐구형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빠르고 실용적이고 짧지만 정확한 대답을 선호하는 사용자입니다. 라고 GPT가 분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주제로 GPT에게 물어봤을 때 앞에 학생과 지금 저희 남편 어떤 사람이 더 깊이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앞에 학생일 겁니다. 결국에는 GPT를 학습 튜터나 토론 파트너처럼 사고 확장을 유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결과적으로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탐구형 사용자와 효율적 사용자는 이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GPT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질문 스타일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효율형 사용자들은 요약해줘, 정리해줘, 써줘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GPT가 답을 주었을 때 그대로 복사하거나 요약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탐구형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GPT의 답에 다시 질문하고 수정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물에서도 이런 게 잘 드러나는데요. 탐구형으로 GPT를 사용한 학생들은 독창적인 시선이 남아있고 사고의 흔적과 논점이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효율형 사용자는 말은 매끄럽지만 생각은 평범하거나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GPT를 너무 효율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제가 특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 과제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AI를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효율형 사용자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 GPT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온실가스, 산업화, 산림 파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이러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정도로밖에 대답을 하지 않지만 기후위기의 원인 중 요즘 가장 논증적인 게 뭐야? 그리고 그 이유는 뭐야? 라고 탐구형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예처럼 방대하고 최신 트렌드가 담긴 답변을 해줍니다. GPT는 질문에 따라 그 층위에 맞게 답변을 다각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이제 탐구형 질문을 하면서 GPT를 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는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스며들어 있어요. 교수님도 AI 쓰시고요. 학생 여러분도 AI 쓰시고요. 직장에서도 AI 씁니다.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AI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프롬프트를 되게 잘 쳐서 정보를 빨리 얻어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고 이러한 능력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게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AI와 함께 어떻게 자기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가, AI가 주는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만들어내는가, 즉 재구성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를 평가하시는 심사자나 교수님들도 바로 이 지점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AI는 점점 더 발전하고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약해줘, 써줘, 알려줘처럼 발전 없이 AI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AI가 주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활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구형 자세로 AI를 써야 AI의 이점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비슷하게 정보를 찾는 데에만 AI를 활용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 보시고 싶으세요?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서 탐구형으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2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